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실제로 버나드 쇼는 95세까지 살았는데 자신의 죽음마저도 위트 있게 전달한 묘비명으로 유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라는 우리네 어르신들의 표현과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때로는 세월이 하수상하다는 탄식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월 앞에 겸허해지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숨이 먼저 나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버텨내는 사람만이 아는 깊은 웃음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4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엔 원탁의 기자들 K가 함께하는 날이죠. SK텔레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시죠. 그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 개개인 불안감뿐만 아니라 보험 대리점, 콜센터 업체에도 해킹의 정황이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 반복되는 보안 사고 집중적으로 같이 또 논의해 보시죠. 또 정치권 일각에서 기획재정부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기재부 해체론까지 나오는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또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또 나갑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기로는 특히 내년에 이 질병에 걸린 노인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의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고요. 뇌의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질병을 말하죠. 노인성 이것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각심도 일깨우고 또 사회적 제도적인 대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해서 준비한 경제상식 퀴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화면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좀 보합해서 혼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너무 좋았죠.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월요일장에선 등락에서 엇갈렸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0.28% 소폭 올랐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0.06% 강보합입니다.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1% 빠졌는데 지난주 이제 나흘 연속 이제 동반 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 심리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니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좀 쌓였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2% 이상 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도 약세였는데 네. 엔비디아의 이제 인공지능 칩에 대한 대중국 견제 수출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기업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입니다. H20이 아니라 H100 칩을 대체할 만큼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엔비디아가 또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오로지 엔비디아만 할 줄 알았는데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는 중국 업체들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독점적으로 여기다 이제 딥시크의 이게 이 출시 이후에
화웨이가 정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기술 자립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지금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뭐 경제 지표, 실적 발표 둘 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거대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7개 종목 가운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노동부의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가격 지수 연준이 굉장히 주시하는 물가 지표죠. 여기다 1분기 GDP 속보치 그다음에 5월 2일에는 노동부의 지난달 이제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빗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실업률이 과연 관세 영향을 받고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제 우리 증시는 뭐 코스피는 강보합이었는데 오늘은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547선에서 코스닥은 어제는 떨어졌습니다만 오늘은 4포인트 정도 올라서 7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개인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보합이지만 SK하이닉스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요. 뭐 한미반도체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강보합인데 현대차는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뿐만 아니라 그 엔비디아의 GPU 그 칩셋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옆에 HBM이라는 D램을 겹겹이 이제 쌓아서 올린 그 메모리 반도체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주역이 바로 SK하이닉스와 협력사인 한미반도체였고 그런데 지금 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요. 맞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결별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꾸준히 돼 있고 네. 이게 양사의 주가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용 이 TC 본더라는 장비를 한미반도체에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아왔었는데 하나 세미텍에 추가로 도입하면서 공급 다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뭐 한미 반도체는 가격 인상을 요구했고 또 AS 장배 ES도 유로로 전환하는 등 갈등이 좀 불거졌었죠. 이러다 보니까 양사의 주가가 출렁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칩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 D램을 뭐 8단 내지 12단을 겹겹이 쌓아서 만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TC 본더라는 반도체 장비는 열과 압력을 가해서 쌓아 올리는 D램을 서로 고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글로벌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에 거의 뭐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 밴더 다변화 측면에서 지금 하나 세미텍과 이제 새로운 공급을 시작하자 그 틈새가 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물론 양측 모두 공급에 이상이 없고 결별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측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가 2017년부터 TC 본더를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SK하이닉스의 국내에서는 전담으로 그리고 마이크론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가 결별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로도 이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또 공급처를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학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C 본더라고 하는 핵심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2개 이상의 협력사가 필요하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왜 우리 기술을 빼가서 다른 경쟁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의 특성상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반도체 칩을 굉장히 큰 회사한테 한 군데만 밴더를 준 데는 없습니다. 그쵸, 예. 보통 4-5군데로 나눠놔요. 근데 HBM 시장만큼은 유일하게 지금 이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 마이크론하고 거의 과점 형태를 띠고 있죠. GPU 시장. 네. 그걸 가져가서 패키징하는 TSMC는 또 독점으로 패키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장만 유독 이제 독점적인데 이게 사실 분산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또 협력사 입장에서 이것도 어떻게 볼 것이냐. 맞습니다. 일단은 그 사이에 감정의 골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또 하나 그 반도체 업계 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 전망을 할 때 외국의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의 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특이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반도체 업계 저승사자쯤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해서 또 경고성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메모리,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관세 정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메모리 시장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수요는 둔화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큰 위협이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HBM 시장에서 칩 패키징의 한계로 인해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SK하이닉스 1분기 잠정수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원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웃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58%가 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모건스테인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장기적인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해 9월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메모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당시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 내버렸거든요. 네. 2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낮춘 바가 있는데 물론 이후에 이제 지난 3월에 또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골이 좀 깊은 이 은행이 투자은행인데요. 과연 이게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또 수많은 증권사 보고서 중에 하나인 맞습니다. 걸 테고요.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여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고됐던 일이죠. 관세가 145% 이렇게 부과하면 거의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여기에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발 아마 이제 이 $800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거든요. 이른바 소액 면제 제도인데 이게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는 $800 이하 상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이 중국의 저가 물품을 가져와서 파는 유통업체 쉰 일부 제품의 가격을 하루 만에 최대 377% 올렸어요. 여기가 파는 물건들을 봤더니 의류, 주방용품, 건강용품 30에서 50% 올렸고요. 의류용품도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다 또 다른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테무 역시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무역전쟁의 사실 부메랑은 미국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관세 인상제는 물건 좀 사두자, 미리 사두자라는 심리가 발동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3월 초까지는 좀 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또 재고를 떠안은 중국 기업들. 미국한테 풀지 않은 재고 어디에다 풀 거냐. 이웃나라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소 이 제조업체들 그리고 아마 이제 소상공인들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하는 저가의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미래 수요를 땡겨서 구입한 것들도 있고 이제는 아예 미국으로 가는 중국 제품 자체가 줄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국 해운사.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다른 교역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입항하려면 물건 갖고 오려면 수수료 부과합니다. 물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10월부터는 중국 소유 기업 선박에 대해서 톤당 $50. 그리고 이게 아마 2028년부터는 톤당 $14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미국의 지금 의도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발 상품의 이제 입국 경로 주로 어디로 많이 가느냐? LA항으로 많이 가요. 네. 로스앤젤레스 항구로 많이 가는데 다음 주 도착 예정인 물량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또 다음 달에는 약 한 25만 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한 20편 정도의 항해가 취소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공화물도 이미 중국발 예약이 약 30%가량 줄어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이 좀 이뤄질지 기다리면서 지금 주문을 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최대 이제 아마 이제 기념일은 인디펜던스 데이 7월 4일이거든요. 독립기념일. 이때 아마 가보시면 미국 전역에서 막 불꽃 축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불꽃 축제 재료의 95%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선적이 되고 주문이 들어와서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미국의 불꽃 축제도 인디펜던스 날, 미국 독립기념일 날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앞서 속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일부를 조금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국의 피해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한해서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불꽃 마찬가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심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100일 기념일인데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 관세 전쟁의 여파를 또 미국 국민들도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도 대구 지역 산불 계속 또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대구 북구 산불이 오전 8시 기준으로는 한 82% 정도 진화는 됐다라고 뉴스가 들어오고 있고요. 2343님이 구미 지역까지도 연기가 가득하다고 알려주셨네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중에 혹시 SK텔레콤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 법인폰이 SK텔레콤입니다. 어머나. 어떻게들 지금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해준다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단체로 일괄적으로 뭐 해준다는 것 구입을 같은데, 해서? 예. 근데 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유심 보호 서비스 네네네. 가입했습니다. 뭐 그거 정도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폰으로 지급되는 게 이제 취재용으로. 그러면 기자들은 KBS 기자들은 다 SK텔레콤 쓰고 있는. 자기가 이제 개인 폰을 가입한 그러니까 별도로 또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각자의 통신사를 쓰겠죠. 이제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당장 이거 유심을 기다리는 것도 또 일이라고 하는 거고. 일단 SK텔레콤이 무상으로 유심은 교체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입자가 2,300만 명이라면서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게 그 가입자 2,300만 명의 그 MVN으로 하죠. 그 알뜰폰으로 SK망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2,500만 명인데 그럼 물리적으로 2,500만 개의 칩이 한국에 있느냐,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럼 뭐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100만 개 정도고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엄청 이것도 뭐 시를 앞당겨서 그러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은 유심 칩이라는 게 신규 가입이나 아니면 번호 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용도였는데 그 업무를 다 마비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따라가지 못하고 2,500만 명이 다 바꾸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사실 이거는 좀 회사에서 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이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겠지만 네.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대책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좀 SK텔레콤의 대응이 좀 미온적이고 좀 늦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은 24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 1차적으로도 늑장 신고 자체도 있고 그럼 대책으로 이제 유심 교체를 내놓았는데 방금 상민수 기자 말한 것처럼 재고가 그만큼 있느냐를 확인하고 이 2,500만 명이 다 몰려왔을 때 과연 그 감당할 수 있느냐를 점검하고 유심 교체를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유심 교체하고 보세요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대리점에 가보면 재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회사가 교체하라고 발표했는데 막상 물량은 준비 안 되는 이런 좀 상황이 좀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저도 통신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은 굳이 2,500만 명이 유심을 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근데 마치 SK텔레콤이 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바꾸면 좋은 것처럼 홍보를 해서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판단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또 초반에는 SK텔레콤이 유심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불안감이 이제 커지니까 그러면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당장 유심 보호 서비스는 통신사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앱을 통해서도 또 그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있죠. 패스라는 앱에서도 뭐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이런 거 지원을 하던데 어제 저도 그거 가입해 보려고 했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아예 지연이 되거나 너무 많은 가입자가 몰리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저는 아직 요거 가입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서영민 기자. 네. 저희가 한참 걸리면요. 정말 한참이 아니고 아예 못 하실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또 어르신들. 네. 근데 유심을 어떻게 지금 저도 사실은 제 폰이 있지만 회사에서 공지를 보고는 뭐 바꿔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맞춰서 막 바꿔주는데 시간은 걸린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좀 합니다. 2,500만 명이 해킹이 됐다면 해커가 2,500만 분의 1 확률로 나를 괴롭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약간 그러면서 방심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독려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될까요? 보름 안에 해결이 될까요? 결국은 법률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헷갈리는 게 4336 쓰신 분께서 알뜰폰 사용자는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통신사나 이런 데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서비스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이게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또 몰릴 거고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고객센터 이제 상담 전화를 운영 못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큰 불편도 겪으실 것 같고 이게 빨리 좀 그 정확한 피해 정보가 제공이 돼야 네. 이 혼선이 덜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SK텔레콤이 아까 말했지만 늑장 신고와 그다음에 이렇게 엇박자 대책을 내놓으면서 좀 신뢰를 일단은 이번 국면에서 잃었기 때문에 네. SK텔레콤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면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해킹을 담당하는 이런 데서 정확히 몇 명분에 무슨 정보가 나갔다. 이 정도 정보로는 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피해 최대치는 이런 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일단은 좀 진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가 나갔다는 건지를 모르니까 혹시 내 통장에서 200만 원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 불안 때문에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막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걸로 저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취재된 기사들을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누가 몇 명분에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만 SK텔레콤이 지금 밝히고 있는 그 피해 규모를 액면 그대로 믿자면 개인의 개인 전화번호와 유심의 일련 번호 2개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김준범이라는 가입자의 제 번호와 제 번호에 유심에 딸려있는 번호가 유심 일련 번호가 2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자면은 누군가 유심을 복제해서 공기계 그 공핸드폰에 그걸 끼우면 네. 그게 제 핸드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나쁜 범인이 내 핸드폰 가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피해가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 가장 높은 확률은 예를 들어서 서영민 기자가 김준범 기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야 너 지금 어디야? 밥 먹자라고 했는데 그걸 볼 수 있죠. 그 문자가 가로채지는 정도는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치명적인 피해는 아니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건 결국 돈 문제인데 결국 이제 금융 우리가 핸드폰에 깔려 있는 수없이 많은 앱들 은행 앱, 증권사 앱, 카드 앱 이런 앱들이 불안한 건데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런 앱들은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앱을 깔고 그 앱에 접속하기 위해서 일단 공인인증서든 한번 인증을 받죠. 인증번호 받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고 나서 그 이체가 되고 나서 또
개인 번호를 넣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해요. 그런 것까지 다 나갔다면 정말 큰일인 거지만 아직 거기까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무슨 뭐 곧 불이 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관면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라는 걸 식별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공기계를 하나 개설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은행 대출까지도 대신 받아버릴 수 있는 어떤 조각들은 해커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심 정보와 나의 개인 정보를 조합을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불안한 건데요. 벌써 일부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도 좀 벌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로펌에서 벌써 또 움직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집단 소송으로 갔을 때 SK텔레콤을 상대로 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성민수 있었던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죠. 그 뭐 1심에서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에 일단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소송이 이제 그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서 소송이 또 따라가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소송을 한다 한들 굉장히 장기간의 소송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피해를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지금 어떤 피해가 올지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피해를 뭐 입증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이게 3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고, 피해가 입증됐고 인과관계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의 과실 정도는 얼마인가를 또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까지가 사실은 또 쉽지는 않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예전에 뭐 네이트나 KT 같은 데서는 실질 훨씬 이제 더 많은 정보, 그때는 유심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개인 정보,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유출됐는데 하급심에서 뭐 개인당 10만 원 정도를 배상해라 라는 하급심 판결도 나왔지만 그게 대법원 가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았던 건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피해가 발생했느냐, 그 피해가 정말 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냐를 다 개인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제를 아예 바꿔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의 법제, 손해배상이 누군가의 불법 행위 때문에 일어났음을 원고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요, 서영민 기자. 그 네이트 때는 싸이월드 3,500만 명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1심에서 10만 원 나왔다가 2심에서 뭐 일부 책임만 인정했다가 3심에 대법원 가면 파기환송하는데 2심을 뒤집는데 이유는 완벽한 보완은 불가능하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노력했고 완벽한 건 불가능하니까 사업자 이 과실 인정 쉽지 않다 해서 파기환송시킵니다. 결국은 없어졌어요. 참 기업의 되게 따뜻한 판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속이 터지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터졌다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에퀴팩스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7년에 있었는데 1억 4,700만 명 개인정보, 뭐 사회보장 번호 같은 거, 생년 우리 주민번호 같은 겁니다. 네,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유출됐는데 7억 달러. 7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조입니다. 1조. 와. 거의 1조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1조 원. 그 비단 개인정보만의 문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떤 기업의 각종 형태의 잘못 혹은 과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미국이랑 우리랑 굉장히 법이 달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할 수 있게 열어주죠. 폭넓게 규제 없이 폭넓게 선을 그어주고, 뭐 마치 예를 들면 가로 100m, 세로 100m, 그 100m 안에서만 너는 마음대로 놀아. 폭넓게 주고 대신에 그 선을 넘어오면 너는 진짜 거의 죽는 거야. 이런 입법 방식이고, 네. 우리는 그 공간 자체를 100m가 아니라 1m, 1m 정도로 아주 잘게 규제를 해놓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대신 그 규제를 좀 넘어와도 아주 미미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제 자유를 얼만큼 주고 책임을 얼만큼 물릴 것이냐, 이 방식 자체가 미국이랑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저렇게 기업이 피해를 막 큰 배상을 하는데 왜 우린 이만큼이야? 라는 진단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법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한은 계속 미국은 왜 저렇게 판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판결이라는 이런 논의가 마치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하나가 이번 사건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대규모 유심 해킹 사건이 이루어졌는지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회사 내에 뭐 악성 코드가 깔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개인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지 않게끔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고 URL 함부로 터치하면 안 돼. 이런 거 우리가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SK텔레콤 내에서도 이렇게 뚫렸다는 건 누군가가 조금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열어놓은 것 아니냐, 보안을 좀 허술하게, 이런 추정들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확히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1위 이동통신 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버가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 통신망이라는 이제 그 지위가 있고 네. 정부가 이 망은 국가기관 통신망이라고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은 훨씬 많은 규제를 받고 잘못했을 때 훨씬 더 큰 처벌이나 책임을 묻는데 이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KT가 그 지하 통신구 화재가 나가지고 이 지하에 깔려 있는 케이블 같은 게 화재 나서 타버려서 뭐 막 그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긁어도 손실 봤죠. 저기 포스 기계가 안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SK텔레콤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뭐 기지국이나 이런 서버는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냥 개인 회사가 알아서 해라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돼야 되는 문제죠. 거의 우리가 일상에서 훨씬 많이 쓰는 게 지금 이동통신망인데 그거는 기획과 국가기관에서 공무원, 빼놓고 군인, 경찰 뭐 거의 다들 쓰고 있을 텐데요. 예, 유선 말 그대로 유선 전화 쓰는 망은 오히려 국가기관으로 지정해놨다는 것은 약간 시대의 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좀 문제죠. 네. 1154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사를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럼 다른 통신사는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처럼 틀리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같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K망만 국가 기반 통신망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동망은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통신사를 바꾸면 해결된다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SKT는 털렸고 KT나 LG텔레콤은 안 털렸으니까요. 성민수 기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금융사 이용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혹시 이번에 나간 유심 정보가 활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나인 것처럼 핸드폰을 개통해서 그 이제 심 클로닝이라고 하죠. 그 다른 유심 복제. 네, 유심 복제를 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예금을 빼간다거나 뭐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그걸 원천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심을 바꾸는 거 외에 뭐 통신사를 바꾸면 그 통신사 유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근데 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약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물려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가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도 낮을 뿐더러 또 개인적으로 그 손해를 감당할 건가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일이라는 게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성이 비중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 그 전화번호와 제 유심 일련 번호가 유출됐는데 그거를 가져간 나쁜 놈이 기존에 또 김준범의 뭐 개인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이걸 다 가지고 있어서 조합할 확률도 있겠죠. 네. 세상에 없는 일은 없으니까. 네. 그 확률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우리가 손에 잡히고 확률 높은 피해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워낙 저 SK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유심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SK텔레콤, 뭐 유심, 뭐 안심보호 서비스 이런 키워드로 문자가 자꾸 들어와요. 이것도 또 이거 피싱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해결됩니다. 그게 스미싱이고 지금 그렇죠. 이 트렌드에 맞춘 사기 수법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거 눌러가지고 피해볼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더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고 방금 상민 기자 말처럼 뭐 세상에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이게 뭔가 조합돼가지고 금융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유심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안달을 너무 많이 내실 필요는 없는 상황 아닌가. 일단 보입니다. 조금 네. 불안하신 분들은 주변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젊은 분들한테 좀 한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4892님이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금융거래 안심 차단이라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금융권에 신청을 하는 거죠. 다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한번 가셔야 풀 수 있다라고 또 알려주셨고요. 9685님은 유심 교체하려고 줄을 섰는데 재고 소진돼서 돌아가라고. 이게 참 사고는 회사가 지고 불편은 고객들이 겪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기회는 찬스다. 옆에 통신사 빼오자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막 보조금 풀고 번호 이동 고객 빼오려는 이런 또 천태만상도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제일 SK텔레콤의 아쉬운 거는 그 소통 방식이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룸이라는 그 뭐 일부 기업들이 활용해서 되게 나빴던 사례가 많은 그 소통 방식을 인터넷에 그냥 올려서 일반이랑 소통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 네. 근데 이동통신 회사가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것도 뭐 500만 명씩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 하더라고요. 네. 날짜를. 저는 못 받았거든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스미싱 사례 같은 게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통신사가 이 번호로 연락하는 것만 공식적인 소통이라고 고객들과 직접 그 문자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새로 URL을 만들어서 고객센터를 그 비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올리니까 사건 초기에도 사실 이게 커뮤니티 관련 커뮤니티에서만 돌았지 이 접근 가능성이 좀 낮은 분들은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불안이 더 커지고 지금 유심 런을 하는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하여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걸 또 짚어보고 배우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글자 질병 이름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반드시 대비해야만 하는 것들.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혹은 질병을 말하는데요. 고령화되면서 내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만 100만 명, 2044년이 되면 200만 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이 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라는 게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두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요. 김진만님, 자꾸 깜빡해서 큰일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뭐 건망증하고 이 질병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 하니까요. 오성민님,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걸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질병은 본인도 가족도 다 힘든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7722님, 사람의 뇌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다고 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핀다면 아름다운 기억의 꽃들이 오랫동안 피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 또 예산, 세법 등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앞날에 이제 좀 뭔가 폭풍이 몰아닥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35일 남았는데 민주당 쪽에서 기재부에 대한 구조조정, 심지어 이제 해체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일단? 지금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이라는 게 뭐 예산 기능과 앞으로 어떻게 정부 운영할지 짜는 네. 그 기능과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기능, 요거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게 떨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처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고 재무부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이런 기능으로 돼 있을 때도 있었고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금융위원회라고 지금 부르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재정부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뭐 요 세 가지 기능은 그냥 금융 기능 그리고 돈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예산을 짜는 기능 요것들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동안 MB 정부 이후로는 지금 기획재정부라는 이름으로 쭉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재무부, 네. 일본 재무성, 영국 재무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재정부인데 우리는 그 앞에 기획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획의 시초는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경제기획원. 그래서 거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기획을 하는 그 부처가 있었고 그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방금 서영민 기자 말처럼 기획예산처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를 통폐합 효율을 한다고 하면 이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를 합쳐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된 건데 그렇죠. 사실 뭐 어느 정부든 나라의 정책 방향을 정할 때 가장 확실한 정책 수단은 돈이에요, 돈. 예산. 우리 그 윤석열 정부 2년차 때 논란됐던 R&D 예산 깎는다. 그러니까 거기 네. R&D 예산 깎는다는 것은 거기에 돈을 안 주면 R&D가 당연히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거기에 돈을 많이 주면 당연히 거기에 정부가 힘을 주고 많이 진행이 되는 거고. 결국 이 돈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기획재정부는 그 그 예산을 짜는 기능도 다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세금을 걷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 정책을 정하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이 너무 세다. 그렇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기획재정부 플러스 마피아라고 불러서 모피아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만큼 기획재정부가 전횡을 휘두른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자면 기획재정부 우리 경제를 이만큼 키워왔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데 늘 상대적으로 민주당 정부, 진보 정부는 이 모피아,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권한 남용을 좀 더 크게 보는 시각이었고 그 시각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이제 원래 그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쪼개려는 그런 시도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아직 공식 공약으로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런 게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같은 행정부, 정부 중앙 부처에서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에 대한 약간 견제가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고위직들 되면 이 사람들이 농림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 정무직으로도 가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경계감을 갖고 보는 데가 또 기획재정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예산 편성 기능을 아예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옮겨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우려가 되는 겁니까? 저 예산 편성 기능을 하는 뭐 기획예산처 같은 걸 EPB라고 예전에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어쩌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을 정부 관료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난지원금이나 최저임금 정책 같은 것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뭐 금액을 너무 높이는 걸 반대했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센 부서인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이번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싶을 정책들이 이 세간에 알려진 아니면 그동안 말로 알려진 내용들을 들어보면 돈을 좀 많이 쓰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것 기본소득에 가까운 이거 지금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 근데 아주 오랫동안 이걸로 내수에 대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뭐 그런 종류의 정책들이 아마도 기재부가 지금처럼 건재하다면 상당한 반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계속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해왔고 추경 1월에 하자고 할 때도 계속해서 반대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정부 정책 그러니까 핵심 정책으로 키울 만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국무총리 산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근데 대통령 산하 있는 OMB 같은 미국 구조가 그렇습니다. 백악관 산하에 있거든요. OMB라는 기능이. 근데 기획예산 기능입니다. 근데 이걸
대통령실로 가져간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부가 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행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거든요. 별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행정부 내에서 이것도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총리고 경제부처 장관인데 그 밑에 예산 편성 부서가 있으면 말을 잘 안 듣는 거고 직접 가져가면은 더 컨트롤이 용이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한켠에서는 이번에 계엄 사태와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헌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건데 예산 기능까지 대통령실로 가져가면 완전 제왕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방금 나왔던 얘기지만 대통령실이 그러면 행정부의 일원인가? 대통령실은 사실 말을 바꾸면 그 대통령 비서실이죠.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비서실에서 이 예산 편성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이제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 민주당 경선에서 되게 역설적인 지점이 그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죠. 경기지사가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대 경제부총리였죠. 네. 그때는 청와대였죠. 대통령 비서실인 청와대와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갑자기 그분이 이제 같은 당의 대선 후보로 완전 해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되게 입장에 따라서 역설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생각하면 그런 관계가 그 행정부 내에서 서로 견제를 하는 역할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견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건강한 토론이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아니면 지점이 있다면 예산 기능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국회가 심의해서 뭐 증액 그렇죠. 감액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근데 국회가 단독으로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좀 그렇다는 것 같고 근데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의회가 일단 주도권을 가지고 증액과 감액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증액은 할 수 없으니 감액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액만 한 안이 통과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류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너무 많은 기능을 이렇게 독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의회조차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앞에서 너무 작아진다. 이런 종류의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행정부는 선출될 권력인가? 아니면 의회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더 맞는가?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운영 원리로 보자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죠. 그걸 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행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명한 건 행정부가 가지는 예산을 짜고 증액하고 감액하는 그 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 단순히 부처를 분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증액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조금 더 확장 재정을 펼치고 어떤 뭐 지원금도 더 주고 싶은데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 내가 직접 대통령이 되어서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를 이제 반대편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우려를 하는 게 그러면은 이거 너무 취향에 맞는 정책을 마음대로 펼치려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뭐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게 저는 약간 좀 무의미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예산처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그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건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한테 시킬 일을 두 사람한테 시킨다 정도의 문제인 것이지 대통령의 지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책상을 어디에다 두고 일하느냐. 그다음에 차이. 뭐 그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밑으로 가져가 버리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강화된다. 사실 뭐 말로 들으면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방금 세영민 기자 얘기했지만 미국은 예산을 국회가 편성해요. 행정부가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대통령이 예산 편성 기능도 없는 약한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대통령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 기능이 어디 붙어 있느냐는 그렇게까지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부 경제부처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게 하는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 기획재정부를 쪼개면 잘 돌아갈 것인가? 그건 내가 좀 공부를 못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느낌밖에 저는 안 되는 거여서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키지 별로 유익한 논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회가 그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정부 조직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일단 우리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든 이유는 마음대로 증액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그 엄격한 감시하에 놓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헌법 정신을 잘 지켜 나가는 한도 안에서 정부 조직법을 바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지 않은가. 그냥 정부 조직을 바꾸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이게 사실 듭니다. 그 부처를 좀 변경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인수위원회도 없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취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직제이기 때문에 이 정부 조직법은 나중에 대통령이 취임해서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리는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생각이 이게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예산은 그냥 정치 아닙니까? 그러라고 또 여야가 마지막에 합의하고 또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지역구에 필요한 것도 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또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갑니다. 자영업 경기 너무 힘든 요즘인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죠. 또 특히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들 모셔다가 돈까지 쥐어주면서 인스타그램에 글 좀 올려주세요 하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지 진짜 맛집 인플루언서에서 가게를 6개나 운영하는 사장님이 된 분과 SNS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